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0일 광복절, 요일은 월요일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이죠? 한두 시간? 네, 한두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쭉 해오던 이야기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가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거죠. 제가 가끔씩 표현 드립니다만은 지금 한반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상위에 존재하는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사안이죠. 북미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상당히 전향적인,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를 어렵게 한 대통령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본인의 생각은 아닌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왔죠. 그걸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구상이 미국의 구상이다, 이렇게 제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참 세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제가 봤는데 생방송으로 대통령 나오는 부분만 봤어요. 했는데 참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의 원고를 쓰는 사람이 이 글을,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부 들어와서 많은 정부에서 나오는 문건들이 내용을 보면은 짜집기 한 것 같아요. 짜집기. 예, 짜집기를 해서 주제와 주제 사이에 연관관계가 상당히 떨어지고 따로 놀아요. 이거는 글 솜씨의 문제에서, 글 솜씨 자체도 좀 부담스러워요. 예, 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우리 대통령들의 대중연설 방식도. 그거의 발전적인 단계를 못 밟고 있어요. 약간 뒤로 후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또 하나는 정부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니까 나라 일 전체를 관장하는 거잖아요. 해외 포함해서. 그 사이에 관계가 정립 잘 안 돼 있다. 자, 그런 것들이 글 쓰는 이에 글 구성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부분도 느껴지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모양새가 이것도 약간 후진기어를 넣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못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제가 이 정부 출범했을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인가요?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발전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껴져서 그게 쟁점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공기 숨 쉬듯이, 물 마시듯이. 그런 부분이라고 하나라고 생각이 해요. 예, 나라의 행사치고는 너무 분위기를 못 살렸어요. 전체적인 연출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문화예술계가 새로운 정부를 지지를 하지 않는구나. 그쪽 인재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벤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쇼고 연출이 필요해요. PD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음악도 있어야 되고 무대 설치도 있고, 종합 예술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정치적 이벤트죠. 예. 정치적 불효의 명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하여튼 그런 점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주제로 돌아가면은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이제 비핵화 시에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북한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담대한 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항상 전격적으로 발표가 일어나지만 이 정도 틀을 가지고 생각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물밑 작업을 해야 돼요. 팀도 꾸려지고, 통일부면 통일부 이런 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정원이면 국정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TF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그런 의견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노출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지금 이거는. 예. 근데 이렇게 1, 2주 만에 입장이 돌변해서 나왔다? 적극적이냐? 첫 번째는 적극적, 하나는 남이 만들어준 것.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또 나머지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준비했던 거 그냥 가져왔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노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었죠. 지난 일주일이 엄청나게 정신없는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사실 전쟁 같았어요. 예, 비 오는 와중에. 그래서 미국에 엄청난 압박이 있었고, 그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잘 못했어요. 여러 가지 외교에 실수가 느껴져요.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보는 시각이 얕아요. 좁고 총체적인 문제예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데미지가 많이 갔어요. 외교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도 우리나라 전체로도 피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느 정도 항복선언을 했다. 미국의 압박에.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됐다.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버티다가 굴복한 형세가 됐다. 그 결과가 광복절 축사나 취임 100일 기념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던 바가 있었고, 아무래도 광복절이 더 적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제 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또 확인이 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짐작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볼게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규모 전격적인 제안을 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의 준비 과정은 노출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정부는 다른 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급박하게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아니다. 물론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이죠. 흐름을 봤을 때. 거기에 저항하다가 일단 손을 들은 상태예요. 마음으로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펠로시 미팅 불발부터 시작됐죠. 8월 4일부터. 지난번 이제 사용했던 슬라이드고요. 유엔 사무총장 급하게 오고, 또 그 사이에 안보실에서 혼란이 있었고, 또 대뜸 중국의 이 상황에서 중국의 또 외교장관 회담도 하고, 그날 외교장관 회담하는 날 주한대사하고 미군 사령관이 그 수해에 한가운데서 대통령을 만나러 오고, 펠로시 방문도 안 받아주던 사람이 그보다 훨씬 밑에 처지는 주한대사 미군 사령관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 유엔 사무총장 받고, 또 에드마키 미 상원 의원이 또 그 이후에 바로 또 만나죠. 여기도 저명한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벽 정책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바이든의 의지가 다 반영된 거예요. 일주일간에. 여기서 우리는 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드마키 민주당 의원이고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올만한 사람이죠. 맡은 일 자체가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오랫동안 케네디가의 사람들이 상원을 하던 곳이에요. 그 하원 국회의원 출신이 거기 도전을 해서 케네디가를 무찔렀어요. 나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젊은 케네디를 이겼어요. 그래서 저력과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후에 바로 만난 것으로 짐작이 돼요. 오고 간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마지막 전체를 조율하는 거예요. 즉 앞은 낸시 펠로시, 뒤는 에드 마키가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디서 이게 일본 뉴스거든요. 어젯밤에 즉 한국에서 주말을 보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대만을 다시 날아갔어요. 대만을. 거기에 보면은 이제 14일날 왔다고 돼 있죠. 여기가 초당적, 즉 민주당, 공화당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대만을 갔어요. 대만 차이 잉웬을 지금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펠로시가 대만을 간 게, 저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걸 일회성으로 가서 중국의 강한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 눈에 뻔한데, 일회성으로 펠로시가 무모하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바이든의 더 큰 계획이 있다. 그런 이제 예상을 한 바가 있죠. 이 정치논평 30편에서. 전 그거라고 봅니다. 다시 갔잖아요. 이번에 중국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훨씬 약화된 반응이 나올 거라고 봐요. 중국이 왠지는 모르지만 대만에 미사일 여러 발 쏘고 나서는 미국의 상당한 강공책이나 아니면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딱 쥐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이 그걸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에드마키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 미국이 엄청난 강공책을 펼치고 있어요. 동아시아권에. 자신이 있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8일 날 있죠. 그렇기 전에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8.15 광복절이나 취임 100일 기념, 지금 8월 중순이잖아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중간 선거 전에 큰 글로벌 이벤트를 마련해서 바이든이 정책 자산을 축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휴가 기간이 끝나는 9월 말이나 10월 초 그때가 좋아요. 예. 그때 뭐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많은 행사들이 벌어지는 시기죠. 사람들 관심을 모으기 좋으니까 여행하기도 좋고. 예. 그때를 노리고 있다. 중전선을 한다면 그때 할 것이다. 예. 지금 하나도 확인되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돌출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았고 이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다. 예. 북미 간의 기본적인 합의는 끝났다. 그 이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있다. 중국 문제. 예. 중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에 불이익 때문에 이게 동참하게 될 걸로 봐져요. 제 느낌에는. 일본은 아베가 죽음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약해졌죠. 남은 게 윤석열 정부였는데 그거를 지금 단도리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에 걸친 대접전을 통해서. 예. 자,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고 중국 당대회도 11월 달에 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바이든의 승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은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6월 12일 날 마지막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64일째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엄청 예외적이죠. 6월 12일까지 당시까지 19번이나 도발을 했죠. ICBM도 포함해서. 그런데 64일째 아무 일도 없다. 예. 즉 아직 북미 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순항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저기 유엔 사무총장이 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완전 검증 가능 불가역적 북 비핵화 지지를 한다. 자, 오늘도 비핵화 시라고 했어요. 예. 여기서 종전선이라는 말 아직 입에 안 올렸죠. 그런데 어떻게 비핵화를 갖다가 확보할 것이냐. 비가역적으로. 이때까지는 뭐 검증의 문제도 있고 뭐의 문제도 있고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 답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북미 종전선만 해서 양쪽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절대 않아요.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그걸 비가역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하더라도 원하면 금방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발사체 기술도 그렇고 핵 기술도 그렇고. 그런 거 어떻게 믿느냐. 그런 이제 그 기류가 팽배해 있다. 우리 남쪽에 이제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나와 있었어요.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미국 쪽이나 서방에서 투자를 해서 그 북한의 경제 체제를 서방의 체제로 편입을 시키면 돼요. 네. 그러면 돌아가라고 하더라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뱃속에 지금 밥이 차오르는데 그 숟가락을 뺏는다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겁니다. 미 경제권에 편입하는 것. 이게 바로 불가역적인 거의 수단이에요. 네. 그 자연스럽게 예전에 중국이 그랬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고 예전에 일본이 그랬듯이 미국의 경제권 체제로 편입되는 거예요. 미국 경제 어렵잖아요. 세계 경제 어렵죠. 투자처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맞물린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맞물려서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죠. 크게는 하려고 했던데 그 매파, 강경파들이 나쁜 선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많은 미국의 적대국들이 그런 시도를 해서 편입될 수 있다. 즉 핵을 개발하면 나한테 덕이 있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미국의 매파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거고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죠 분명히. 예. 그렇지만 지금의 바이든 상황이 또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매파의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을 정도로의 미국의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이 전체를 가기 위해서 큰 이벤트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건 이제 경제적, 정치적, 또 안보적 이해지만 지금 미국이 바라는 것은 바이든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세계 리더십에 대한 확보예요. 왜냐? 아직 문화적, 정치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하고 사이가 아직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돈이 아니고. 세계의 기준,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실행해내는 힘. 바뀐 세상에서. 옛날에 미국이 힘이 세니까 세계 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경찰로를 살 수는 없어요. 그런 데서 발을 빼고 있잖아요. 대신에 새로운 미래 세계를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이든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핵의 비확산. 예. 그러면 러시아도 당겨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 한반도가 관통이 되면 왜 러시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유럽도 지지합니다. 유럽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라시아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라인을 따라서. 물론 그 핵심은 한반도죠.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는 곳이니까. 그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인가요?
호주가 프랑스로부터 디젤 잠수함 도입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하고 미국으로부터 또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도입하기로 갑자기 입장을 바꾼 적이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가 대노했죠. 그런데 지금 호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새로운 총리가. 당이 달라요. 노동당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핵 잠수함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주는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핵 발전소도 없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미국 거를 다시 계약하기로 했는데, 영국 거를 다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새로 당선된 호주 수상이 혼자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저는. 협의가 된 거예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특히 미국하고. 자, 그 큰 맥락이 뭡니까? 비핵화라는 데 있는 거예요. 비핵화. 그것이 지금 북미 종전선언에 맥이 닿아 있고, 더 큰 의미로서는 글로벌 어젠다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거는 아직 중국이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이런 전체 비핵화 분위기를 촉발시키고 꽃을 활짝 피우는 곳이 한반도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미국의 매파나 우파가 자존심 상해하는 저기 핵을 개발했더니 우리가 꼬리를 내린다 이런 느낌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플러스 요인들을 다 더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실제적으로 투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게 돼요. 일본도 이게 다 따라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런 그림이다. 라고 세상 돌아보기는 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 인프라, 농업 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금융 지원, 여기 보면 이제 항만, 도로, 공항, 뭐 전기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그의 담대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랑 경축사에서 이야기한 다른 부분들하고 조금 겉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 모면용이 일단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최소한 딴지는 걸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일단 움직인다. 그게 핵심이죠, 지금은. 왜냐, 이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지층은 70대 이상의 고령층이에요. 그런데 그 고령층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큰 흐름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통일 세력, 친일 세력, 뭐 그리고 그들이 섞인 것들, 그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나라를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향력, 또 그 사람들은 다 살아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만들어냈죠. 거기에 이제 중복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언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론전을 수행할 때는 이 사람들이 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핵심적인 요로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밑에를 큰 걸 움직일 수 있어요. 여론이라는 것을. 그럴 수는 있지만 투표로 들어가서 투표 숫자로 계산을 하면 그들은 아주 소수예요. 윤석열을 만들어낸 세력들은, 대통령을 만들어낸 세력은. 그나마 인구 비례로서 가장 큰 덩치가 고령층이란 말이에요. 투표를 직접 해주는 사람들. 지금 거기만 남아 있잖아요. 지지율이 뭐 20%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가장 크게 박힌 게 뭐냐면은 반공이에요. 반공. 지금 70대 이상이 되려면은 뭐 50년대생이에요. 50년대생이나 아니면 40년대생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들은 일제시대의 기억은 없어요. 일제시대 때는 뭐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라도. 하지만 그들이 강하게 기억하는 것은 6.25 사변의 그 참혹함이에요.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죠. 50년대, 60년대. 아직까지 무장 공비가 왔다 갔다 할 때죠. 그 세력이 이거를 윤 대통령의 이 담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걸 잘 설명해내지 못하면. 그런데 그걸 잘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오늘 발표는 없었어요. 왜냐? 지금 못 이겨서 받은 거니까 일단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숙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령층을 잘 어루만지지 않고 이런 말만 뱉는다? 그러면 그 세력도 이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신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걸 할 거면.
자, 그리고 오늘 대화 중에 또 하나 나온 게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일본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다. 예, 이거는 미국도 이 부분을 원하는 부분이라고 일단은 봐요. 그렇지만 이 이슈는 늘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오늘 말한 담대한 계획과도 이게 서로 정합이 안 돼요. 예, 일본과 이웃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욕을 하면서 당신하고 친구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네. 음. 왜냐, 일본은 꾸준히 북미 종전선언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했고 남북 교류를 또한 반대하죠. 한반도에서 위험한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냐, 남한은 남한대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한은 남한대로 많이 성장해서 일본을 지금 오히려 위협하고 있죠. 에너지란 면에서 일본을 뛰어넘고 있어요. 세계적인 인지도란 면에서.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해외에서 한국을 볼 때 일본하고 한국이 훨씬 투자 가치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일제시대의 그 호전성을 그대로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각각도 힘들어요. 일본은 사실은. 근데 그 둘이 뭉쳐진다? 일본에서는 공포죠. 예. 그리고 한반도 사람들의, 그 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것도 알고 있고, 본인들이 패전국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특별하게 대접했던 부분, 그들이 우리한테 가지는 우월감, 이런 거를 우리 마음속에 큰 생채기를 준 게 있어요. 남한 사람들한테도.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의 잔치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마저 이런 이야기를 한 거면 일본이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전체적인 아까 글쓰기 말씀을 드렸을 때 대통령의 지금 축사가 여러 부분이 한 방향을 가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거 오늘의 담대한 계획은 미국의 압박의 산물이다. 또 짧은 기간에 엄청난 혼란을 겪은 후에 결정한 것이고 정부 내에서 저런 움직임은 없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지금 힘에 눌려서 이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향후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돌출 행동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좀 최소한 뭐 수개월에서부터 짧게는 지금 수개월부터 뭐 몇 년은 걸리는 사안이거든요. 오늘 말한 것들이 되도록 돌아가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뭐 염려가 됩니다만은 미국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또 기업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해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기업의 규제가 많아서 기업이 외국으로 도망을 간다. 이런 이제 언급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예전 박근혜 때 이런 말을 했었죠.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예. 그리고 지금처럼 북미가 수교를 하고 투자를 형식으로 북한의 인프라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게 투자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이면 그게 이익을 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통일 비용이다. 이런 말을 이미 사라진 지 됐죠. 예. 그거는 우리 거를 퍼서 북한에 갖다 주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단지 남북 교류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투자처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절하게. 네. 그러면 그거랑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해제랑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 나왔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정부 마지막에 동해 북부선 착공식을 하고 문재인이 그만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준비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애써 무시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런 모든 과정을 잘 엮어내서 전체적으로는 자기 지지 기반에 대한 불안적인 요소를 제거를 하고 그 외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면 기존에 얼마나 남지 않은 지지 기반마저 와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더 돌출적인 행동과 돌출적인
충격적인 국민적 저항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도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거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미국적인 상황, 미국 쪽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11월 8일 중간 선거에 맞춰서 온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스케일이 글로벌 스케일이다. 이렇게 봐지고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최소한 핵 확산 방지 같은 거. 그래서 추가로 북한 같은 나라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큰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로부터 빠져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미 화제의 중심이 세계 언론의 중심이 펠로시 방문하고 마키 방문하면서 벌써 유럽에서 아시아로 방향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반도로 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미국이 원하는 바다. 그리고 중국은 그 과정에서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불뚝했으나 그 다음부터는 급격히 대응 기조가 낮춰지고 있다. 왜냐?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다. 저는 거기서 그걸 봅니다. 몽골권을. 왜 유엔 사무총장이 몽골을 갔을까? 이거요. 그것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